파트별로 몇 개 나눠줬는데 일단은 요거 첫 번째 나눠준 거 이거 가지고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경제 파트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 파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6단원 쪽인데 6단원 같은 경우는 요걸로 나눌 거예요. 요걸로 이론 설명하면서 교과서 필요한 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할 거 그런 몇 가지 체크를 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눌 거고 그 다음에 일단은 5-3단원 관련된 문제 여기 있는데 교과서에 없는 내용은 안 풀어도 돼요. 있는 내용 관련해가지고 요거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건 푸시면 되고 내용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6단원 문제 6단원 문제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도 나가면서 교과서에 있는 건 푸는데 교과서에 없는 건 풀지 않아도 되고 학교에서 배운 거는 풀어보고 아니면 말고 그리고 요거는 답지는 한 번에 이렇게 찍어서 줬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국사입니다. 한국사인데 지난번 게 뼈대라고 하면 요거는 뼈대에 살 붙이는 거지. 살 붙이는 거니까 요거 가지고 한국사 이론을 좀 공부하세요. 그럼 다음 주에 선생님이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풀을 거냐면 경제부터 봅시다. 거기서 보면 일단 자산관리의 필요성 나와 있는데 소득 이퀄 소비 플러스 저축 이건 밑줄 형이나 이거야. 자, 그래서 소득의 유형 4가지 있죠. 이건 별표 하나 봅시다. 형이나 이거라고. 자, 그래서 거기 소득의 유형 4가지가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고 재산소득이 있고 이전소득이 있지 이 4가지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근로소득도 있는데 로자에 동그라미 뭐 노동에 대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생산요소 뭐뭐 있니? 생산의 참요소가 뭐라고 그랬어? 노동, 토지, 자본 이야기했지? 이 3가지는 누가 공급하는 거야? 이 3가지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가게에서 공급하는 거야. 가게에서. 그럼 가게에서 공급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수요는 누구니? 기업이라고 그랬지? 그럼 노동에 대한 대가로 나오는 게 뭐야? 임금 이야기하는 거고 토지에 대한 거는 지대 이야기하는 거고 자본에 대한 거는 이자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하나씩 체크를 해보자. 일단 거기 보면 근로소득인데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은 임금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뭐에 대한 거야? 요거 이야기하는 거지. 요 임금 받은 거지. 그래서 요거는 뭐에 대한 거다? 이게 근로소득에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직접 기업을 경영하여 얻은 이윤 했는데 그럼 여기다가 요것도 하나 해볼까? 플러스 경영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가로 이야기 나오는 게 이윤 이야기 나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윤 이게 뭐라고? 이게 사업소득이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재산소득 보면 금융이자, 그 다음 지대 등을 지대 등 재산을 활용하여 얻은 소득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요게 뭐라고? 요게 바로 재산소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3가지에다가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플러스 하나가 되는 게 뭐다? 이전소득. 이거는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받은 대가니까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상속이다 뭐 이런 쪽 이야기하면 되겠지. 그래서 무상으로 받은 거. 그래서 무상으로 얻은 소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 구분을 합시다. 로또 같은 거 어떻게 해요? 그것도 일종의 이전소득. 자, 그럼
신용에 보면 장래 어느 시점에 갚을 것을 그래서 일단 소득 4가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 신용 봅시다. 신용 보면 장래 어느 시점에 갚을 것을 약속하고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잖아. 그러면 거기서 결국은 뭡니까? 장래에 갚아야 되는 거니까 빚이죠. 그래서 거기 자신의 지급 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 요게 밑줄. 그 다음에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현재 빌려 쓰는 것도 있지. 그래서 미래 소득을 담보로 한다. 그것도 밑줄. 그 2가지 신용. 자, 그래서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 및 이자율의 제한이 생길 수가 있다. 즉 신용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자도 적어질 수 있지. 신용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대출도 적게 받는 거고 이자율은 높아지는 거지. 이게 근데 되게 웃기지 않니? 신용도가 높을수록 대출금도 많아지고 이자는 낮게 갈 수 있는데 신용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대출 한도는 적어지고 이자율은 높아지는 거야. 근데 솔직히 이 중에서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 누구야? 이쪽에 돈이 필요한 사람 누구야? 그지? 그러니까 약간 악순환이 돼야 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료 보세요. 자료 1번에 보면 자산관리의 의미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안 나온 내용입니다. 안 나온 내용인데 일반적인 통합사회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산이라고 할 때 넓은 의미는 개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걸 얘기하지만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금융자산 관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금융자산 쪽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해 노력이 필요한 이유 해가지고 기대수명하고 상대적 빈곤율인데 이 2가지는 별표 하나 쳐놓자. 특히나 상대적 빈곤율은 좀 알아놔야 돼. 이거 상대적 빈곤 얘기하려면 원래 하나쯤 이야기해야 되는 게 이거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빈곤 이야기라면 크게 2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2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객관적 빈곤이 있고 주관적 빈곤이 있다. 객관적 빈곤은 뭘 얘기하니? 객관적 빈곤은 뭘 얘기할까? 객관적 빈곤은 얘들은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객관적 빈곤이라고 하고 그러면 주관적 빈곤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거지. 그걸 주관적 빈곤이라고 한다. 자, 이 객관적 빈곤에 해당하는 게 2가지가 있어.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절대적 빈곤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상대적 빈곤 이야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주관적 빈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는 개인이 느끼는 빈곤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게 얘네 둘은 그래서 개념이 달라. 개념이 다른 게 주관적 빈곤 같은 경우는 이건 개인이 느끼는 건데 상대적 빈곤은 객관적 기준이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절대적 빈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과 소득을 얘기한다.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이나 소득을 의미해. 상대적 빈곤은 뭐냐? 상대적 빈곤은 그러니까 다른 사회 구성원, 다른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과 비교하여 자원과 소득이 부족한 걸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절대적 빈곤 같은 경우는 한 개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과 소득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기준이 최저생계비가 기준이에요.
알겠죠? 조심해야 되는 거는 솔직히 이렇게 내는 경우는 좀 없는데 최저임금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알겠죠? 최저임금하고는 다른 개념이고 최저생계비가 기준이다. 상대적비고는 뭐가 기준일까? 중위소득 50% 미만. 근데 이거는 나라마다 달라.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이 50% 미만의 상대평균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뭘 알아야 되니? 중위소득 개념을 알아야겠네. 중위소득은 뭐야? 중위소득은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얘기합니다. 즉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소득순을 이렇게 나타냈을 때 가운데 위치한 거 있지? 얘가 중위소득이야. 그럼 얘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얼마? 50%, 여기가 50% 전체 인구야. 여기까지 리스트되지? 자, 중위소득을 구분해야 되는 건 있는데 뭐라고 구분해야 되냐면 평균소득이랑은 다른 개념이다. 평균소득은 전체 소득을 전체 인구수로 나눈 거지. 이걸 나눈 건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위치한 거야. 그냥 중간에 위치한 소득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중위소득이 50%면 여기지. (50%) 기준선을 잡았을 때 얘가 상대적, 이걸 우리가 상대적 빈곤선이라고 하거든. 빈곤선이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얼마? 여기에 해당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25%.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피라미드형일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형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금액이 50%. 여기 예를 들면 2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 100만 원이라는 얘기지 여기에 사람 인구가 50%가 몰려있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거 때문에 자꾸 이거를 헷갈려 하는데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빈곤 배울 때 되게 중요한 개념이 빈곤선, 이건 금액이에요. 금액이고 빈곤율은 다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알겠지? 근데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왔니? 중위소득, 상대적 빈곤율 나왔지? 그래서 상대적 빈곤율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이 50% 미만이다. 이 정도는 좀 알아놔라. 그래서 그 한 나라의 소득 분포를 비교하는 기준이고 항상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소득 분포와 관련이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중위소득, 이게 소득 분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건 좀 하나 알아두자. 자, 그래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그거 중위소득 개념을 좀 알아두세요. 이쪽에서 고1 과정에서 이 정도까지 깊게 나올까 싶긴 한데 근데 만약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시험 낸다 그러면 상대적 빈곤율에서 중위소득이 기준이라는 정도는 시험 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에 과소비와 신용카드 위험성까지도 한번 보자. 거기 보면 신용카드에 긍정적 기능이 있지. 뭐 현금 없이도 물건을 사고 돈을 빌릴 수 있어.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즉 현금으로 하면 이게 현금 양이 많아지는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굳이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좀 사용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부정적 기능은 뭐니? 긁다 보면 빚담이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래의 나의 자산을 끌어다 쓰는 거거든? 미래의 자산을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약간 돌려받기 뭐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죠. 즉 현재 소득이 없는데 미래의 자산을 가지고 자꾸 끌어다 쓰는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빚담이 오를 수 있다. 그런 표현. 그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건 하나 읽어둡시다. 자, 그런 다음에 주제 2번 보세요. 금융자산의 특징과 자산관리 원칙 해가지고 거기 자산 나와 있어.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 그래서 거기 밑줄 유형, 무형의 재산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비금융자산하고 금융자산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비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토지, 건물, 골동품 등 실물로 이루어진 자산. 그래서 거기 실물자산 밑줄. 실물 밑줄, 자산 밑줄. 그래서 우리가 비금융자산의 실물자산이라고 한다.
자, 금융자산의 대표적인 거는 예금, 주식, 채권 세 가지가 대표적인 금융자산.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는 예금과 주식과 채권을 가지고 이야기돼요. 자, 예금을 보면 일정 계약 기간에 따라 이자를 받기로 하고 은행이나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는 것들이 있어. 그럼 거기서 이자 하나 체크하면 되겠네. 자, 요구불 예금이 있고 저축성 예금이 있는데 일반적인 통장은 주로 요구불 예금 많이 이야기하지. 그래서 요구불이라고 하는 게 요구할 때마다 지불이 가능해서 요구불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요구불 예금이 있고 그 다음에 저축성 예금 있지? 이 저축성 예금은 뭐냐면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자 수입이 주된 목적이잖아. 그래서 거기에 이자 수입이 주된 목적. 저축성 예금은 원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축성 예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 해줄까? 예금 두 가지 있다. 두 가지 있는데, 요구불 예금이 있고, 저축성 예금. 이게 보통 이거의 모양은 입출금 통장이에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입금과 출금을 할 수 있는 통장을 우리가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 거고, 저축성 예금은 두 가지가 있지. 정기 예금이 있고 정기 적금이 있지. 일정 기간인데 여기서는 목돈을 묶어두는 개념이야. 목돈을 예치해가지고 그래서 묶어두는 거지. 예를 들면 뭐 500만 원, 1000만 원 해가지고 아예 해가지고 몇 년, 1년이면 1년 아니면 6개월이면 6개월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딱 묶어두기로 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자 수익 발생시키는 거고, 얘는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예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납입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납입이라는 표현보다는 불입이라는 표현을 써요. 불입도 납입이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계속 내가지고 꾸준히 내는 거지.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공통점은 둘 다 일정 기간 동안이야. 그리고 이자 수익 목적이야.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 알아두세요. 알았어, 빵? 빵, 오늘 너무 일찍 왔니? 상태 다 안 좋아 보인다? 감기 걸렸어. 우리 좀 마스크 좀 끼고 아니 그러지 마. 마스크가 너무 작아 보여. 자, 그 다음에 주식 봅시다. 주식 보시면, 자, 기업이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을 주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금을 투자한 사람에게, 투자인데 이게 잘못 나왔죠? 투자한 사람에게 그 대가로 회사 소유권의 일부를 준다는 징표. 그래서 거기 밑줄. 자금을 투자한 사람에게 그 대가로 회사 소유권 일부를 준다는 징표. 자, 투자 수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두 가지예요. 일단 주식 매매에 따른 시세 차익 하나하고 배당 두 가지 별표. 이건 기억을 해두자. 즉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을 살 때의 금액하고 팔 때의 금액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주식 살 때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사뒀다가 나중에 주식 가격이 오르면 그 파는 거지. 팔아서 얻는 이익을 우리가 시세 차익이라고 하고, 배당이라고 하면 분기별로 해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이 생길 거 아니니? 그럼 기업의 이익 중에서 일부를 기업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중에 일부를 이 투자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개념이거든. 그걸 배당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주식에서는 투자 수익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다. 그래서 시세 차익하고 배당의 개념 알아둡시다. 그래서 오른쪽에 잠깐 보면 오른쪽에 일단 저축성예금 거기 적혀있는 거 보고 알아놓고 공통점 거기 밑줄어놓고, 두 번째 팁에 가면 주식 배당 및 시세 차익 있지. 그래서 배당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에서 투자자들에게 회사 경영을 통해 얻은 이익 가운데 일부를 투자 지분에 따라 나눠주는 것. 그래서 거기 투자자들에게 밑줄, 투자 지분에 따라 나눠주는 것. 투자 지분의 밑줄, 투자자들에게 밑줄, 그 다음 투자 지분에 따라 나눠주는 것.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은
투자자들의 주식 가격이 낮게 형성됐을 때 샀던 주식을 가격이 오른 시점에서 내다 팔아 얻는 이익을 우리가 시세 차익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념 알아둡시다. 자, 세 번째 채권이 있어요. 채권은 국가나 공공기관, 금융회사, 기업 등이 미래에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리는 후 제공하는 증서돼 있는데 거기에 밑줄 긋자. 국가나 공공기관, 그 다음 금융회사, 그 다음에 기업. 자, 그래서 요게 뭐냐면 밑에 주체했다는 부분에 국채, 공채, 회사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국채는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공채는 공기업에서 발행한 거, 그 다음에 회사채는 금융회사나 기업에서 발행한 거. 알겠니? 어느 게 제일 인기가 높을까? 어? 어떤 거? 아니, 국채가 제일 인기가 높아. 왜? 국가는 망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회사채 같은 경우는 회사가 망하면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주로 국채나 공공채가 제일 인기가 많고, 회사채 같은 경우는 약간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수익률이 좀 높을 수는 있지. 근데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인기가 좋은 거는 국채다. 근데 만약에 어떤 나라의 국공채가 되게 불안정해. 그래버리면 회사채가 팔리겠니 안 팔리겠니? 안 팔리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국채하고 공채가 먼저 팔리고 그다음에 회사채가 팔리는 거거든. 왜냐면 그게 이제 그 나라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자, 투자 수익 보세요. 투자 수익 보면 만기 시 발행기관에서 지급하는 이자. 그래서 거기 이자 밑줄. 근데 이거는 뭐? 만기 시야. 그래서 만기 시 이자 하고, 만기 전에는 뭐야? 시세 차익. 왜? 채권도 사고 팔거든. 알겠지? 그래서 만기 시, 만기 후. 만기 시에는 이자. 그다음 만기 후에는 시세 차익. 두 가지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자, 기타 금융자산으로 펀드 나와있지? 이거는 뭐냐면 내가 투자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예 펀드에다 맡겨가지고, 특히나 소액 같은 경우 아예 금융기관에 맡겨서 얘들이 투자하게 하는 거, 전문가들한테 투자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험. 보험은 국가에서 하면 사회보험이고, 그 다음에 일반 개인이 하면 사보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 교통사고의 미래에 예상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 그래서 이거는 적어놓읍시다. 사전 예방적이에요. 사전 예방적. 약간 사전 예방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에서 하는 건 사회보험인데 대표적인 게 국민건강보험 같은 케이스, 산업재해보상보험, 뭐 이런 4대 보험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일반 뭐 삼성화재나 아니면 뭐 하나생명이나 뭐 이런 데다, 삼성생명이나 뭐 이런 데다 하면 그거는 일종의 그냥 사보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금.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여 노령,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급여를 받는 금융상품을 가지고, 이것도 역시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적어놓은 것도 사전 예방적. 빵! 사전 예방적이라고. 됐죠?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자, 주제 3번. 금융자산의 특징과 자산관리 원칙 두 번째인데, 어떻게 보면 이건 중요하지. 그래서 자산관리에 대한 기본 원리 해가지고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별표. 이건 뭐 시험 100% 나오겠죠. 무조건 나오는 거죠. 안정성은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가 보존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원금과 이자 보존. 수익성은 금융상품이 가격상승이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가격상승이나 이자 수익 밑줄. 유동성은 필요할 때 쉽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환급성 돼 있는데 쉽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 밑줄. 안정성하고 수익성 같은 경우는 반비례 관계다. 안정성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떨어진다. 알겠지? 그래서 거기다 적어놔. 안정성하고 수익성 두 개 묶어가지고 반비례 관계.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자료 1번 있지? 별표. 안정성은 뭐가 제일 높아? 예금이 제일 높지. 그 다음에 채권이고 주식이 제일 떨어지는 거다. 대신 수익성은 주식이 제일 높죠. 그래서 주식은 한 방에 오를 수도 있지만 한 방에 꽝이 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 그럼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는 뭘 고려한다? 안전성과 수익성과 유동성을 고려해서. 그래서 거기 보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표현 있죠. 요거 밑줄. 요거 뭐랑 관계 있어요? 요거는 분산투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산투자
사업자의 중요성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100 나이 원칙이 뭐냐면 100세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숫자만큼 비율을 뭐 수익성 위주예요. 거기 고쳐요. 수익성 위주. 나머지는 안정성 위주의 자산에 투자하는 거. 여러분들 나이가 몇 살이죠? 몇 살이지? 16이니? 17이야? 83%를 수익성, 오케이? 17%를 안정성. 됐니? 이런 식이란 얘기지. 예를 들면 이렇게 뒤집어서 그래. 아직까지 드냐? 자, 그래요. 됐지?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보면 예금 채권 주식의 이자 수익하고 배당 수익하고 시세 차이 있잖아. 그래서 그것도 하나 발표해놓자. 채권 같은 경우는 배당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배당 수익 표시가 안 된 겁니다. 근데 이자 수익 같은 경우는 예금하고 채권은 무조건 있지. 그 다음에 시세 차익 같은 경우는 이건 채권하고 주식이 있지. 배당 같은 경우는 주로 주식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제 4번 보세요. 생애주기별 금융설계 해가지고, 생애주기는 뭐니? 라이프 사이클이지? 그지?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삶이 어떻게 전전되는지, 가족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몇 가지 단계로 나타낸 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애주기 밑줄 개념 알아둡시다. 자, 생애주기별 금융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소득이 한정돼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생산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밑줄 생산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기는 한정, 여기 밑줄. 대신 소비는 평생이죠. 자, 그래서 아동기하고 청소년기, 노년기 두 개는 묶으세요. 두 개는 묶어서 뭐가 많은 시기야? 소득보다는 소비가 많은 시기지. 그지? 그 다음에 20에서 50년대의 청장년기는 주로 소득이 많은 시기죠. 자, 그래서 생애주기별 금융설계 시의 유의점은 뭘 하냐면, 이거 뭐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쓸 것인지 예측하고 조정,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솔직히 젊은 날에 하긴 힘들지. 왜? 일단 취업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 취업이 되고 나서 거기서부터 좀 설계가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것들 어쨌든 미리부터 좀 감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나이 대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뭐 용돈 받는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그런 것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용돈 같은 경우도 모았다가 이게 진짜 4년 5년 이렇게 묶어뒀다가 목돈을 만들 수가 있잖니? 아까 우리가 정기적금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 정기예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뭐 미리 지금부터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이건 결혼자금, 그 다음에 주택자금, 그 다음에 자녀의 양육 관련돼 가지고, 그 다음에 자녀 결혼자금, 노후자금 이런 식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시기별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로 목돈이 필요한지 예측하여 금융을 설계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밑에 두 가지, 지금의 소득이나 자산 기준으로 현재 소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생에 또한 예상 소득에 맞춰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와 저축을 결정한다. 그 두 가지 묶어두세요. 두 가지 묶어라. 두 가지. 그렇지. 이 두 가지 묶어서. 아이고 이렇게 힘들어 아침에. 요거 두 가지. 지금의 소득이랑 자산 이거 두 가지 묶어서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하고. 알겠지? 이런 거 그냥 선지에서 장난식으로 하나 집어넣을 수 있거든.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지. 자, 자료 3번. 이거는 다른 교과서에서는 없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하나 넣었습니다. 생애주기 세 가지 유형해가지고, 일단은 돈에 대한 총체적 계획을 우리가 재무설계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아동기, 청년기, 신혼기, 자녀형 1기, 자녀형 2기, 자녀 독립기, 그 다음 노년기 해가지고 세분화되어 있죠. 7개로 세분화시키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이 중에서도 무자녀 중장년기 있죠? 무자녀 중장년기는 자녀 교육, 자녀 양육이나 관련된 게 세 가지가 빠져가지고 5개 단계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아예 독신으로 산다 그래버리면 4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세분화되어 있다. 근데 밑에 거 보면 일단 신혼기와 자녀 양육기에서는 결혼, 육아 안 돼. 잘못 나왔지? 주택 마련 등으로 따른 자금 발생, 저축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녀형 2기에서는 자녀교육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식이죠. 그
그 다음에 자녀 독립기에는 자녀 결혼 비용 및 은퇴 후 안정적 생활 뭐 이런 것도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무자녀 결혼 및 독신 같은 경우는 은퇴 이유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라서 요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거 쭉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 수입곡선하고 지출곡선 중에서 이 수입곡선의 평균 넓이가 지출곡선 평균 넓이하고 같아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고려해가지고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뒤에 문제 있어요. 문제 확인학습 1, 2번 하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 요거 풀고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6단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세요.